자, 이번 시간에는 치유농업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처음 났나? 치유농업 쪽에서 농촌진흥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미래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치유농업에 사용되는 곤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 이제 어떤 것들이 서일 수 있느냐 하면 정서곤충이라고도 합니다. 배추 흰나비, 호랑나비, 큰 주엉 부전나비, 뽕나무 하늘소, 울도 하늘소, 벼메뚜기,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광대 노린재, 반딧불이, 거미, 이런 애들이 통상적으로 정서곤충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곤충을 기르며 친구가 되어보자, 이런 방법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이제 할 수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봅니다. 애완곤충은 뭐냐 하면, 여기 다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간상으로 불가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을이 돌아오면 궁중의 여인들은 작은 금농 속에 귀뚜라미를 잡아 넣었다. 이 금농을 베개 옆에 놓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즐겼다. 그런데 이 습속을 서민들도 흉내내었다고 이규보 동국 이삼국집에 우리나라에서도 애완곤충을 즐겨왔다는 사실을 최초로 기록으로 남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중의 여인들은 왜 귀뚜라미를 즐겼을까? 우리는 귀뚜라미가 운다라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귀뚜라미 소리를 노래한다로 표현한다. 그래서 동국 이삼국집 이규보가 쓴 거, 여기에 나오는 궁중의 여인은 바로 왕의 여인들로 매일 밤마다 왕의 간택을 기다리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이렇게 외롭고 우울한 때는 심리학에서 동질의 원리라 하여 오히려 자기 마음에 맞는 침울하고 무거운 곡을 듣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편이 낫다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분위기에 딱 맞았던 게 집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귀뚜라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귀뚜라미라 안 하고 왕귀뚜라미라 불러요. 그 왕귀뚜라미라 해서 이런 애들을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가 왕귀뚜라미, 애완정서곤충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완곤충, 그리고 이제 먼저 얘기하면 그 호랑나비 있죠. 왕귀뚜라미, 호랑나비 이런 애들. 그리고 반딧불이는 지금 뭐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반딧불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 그죠? 장수풍뎅이,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애완학습곤충이라는 말을 자주 시작한 것은, 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이다. 그죠? 그래서 곤충 가운데 사람들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곤충들을 문화곤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곤충의 기본적 특징을 간단히 보면, 지구상의 동물의 대부분 무척추인데 3분의 2가 곤충이다. 그래서 종수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만 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14,000 정도 종 정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곤충은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는 변태를 한다. 지난 시간에 다 했다. 그죠? 자, 요것은 이제 장수풍뎅입니다. 그죠? 요거의 어린이들, 소위 이제 애들 사업 붙이는 거, 그 애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가장 높죠. 그래서 요것을 한 마리 넣고 이제 케이지 상자 만들어서 보통 3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젤리포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애완학습용으로 곤충을 기르는 어른들도 계시는데, 이번 여기서는 유치원 수준의 이제 애완곤충을 접하는 것이 왜 좋은가를 설명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인분들에 관해서는 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학습용 어린이들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들 장수풍뎅이 갖고 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애완용 곤충을 어떻게 선택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느냐 요거예요. 만약 애완곤충을 기르려고 한다면 너무 예민하거나 위험성 있는 종은 제외하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돌보기 쉬우며 대체로 얌전하면서 독이나 침 같은 위험한 무기가 없는 곤충이 좋다. 여기에서 우리가 치유농업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벌이 여기에 해당돼요. 벌은 침이 있죠. 진해도 안 되죠.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은 뭐 한다? 독을 갖고 있다. 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 중에서 지난번에 공부한 호박벌이라든지 몇 가지 있었죠? 꿀벌이라든지 이런 애들 하는 기능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애완곤충으로 인기 있는 종류는 외국에서는 바퀴, 떼벌레, 사마귀, 무당벌레, 나비, 개미, 타란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없죠. 그죠? 타란툴 같은 것은. 국내에서는 개인용 애완 학습곤충으로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 얘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걸 사육을 해서 학교 찾아가는 이제 곤충 학습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면 그 탑차 있잖아요. 탑차에다가 얘들을 싣고 가서 애들이 이제 반별로 나와서 이렇게 체험하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돼버리냐면 코로나 시절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외에서는 여러 가지 그 해충들이랄까 조금 위해성 있는 충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동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동할 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직접 찾아가는 곤충 학습 쪽이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쪽이 좀 뜰 거예요.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별로 좀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찾아가는 학습법이 좀 번성을 할 것 같았는데 문제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이제 하니까 접촉을 좀 금해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또 활성화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야외에서 직접 채집하는 경우 조건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다. 애완곤충을 기를 때는 기본적으로 실제 자연 환경에 최대한 대입하도록 하고 먹이로 가능한 종류가 무엇인지 먹이로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대상 종류마다 식성이 매우 까다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귀뚜라미라든지 이런 애들은 귀뚜라미는 뭘 먹어요? 생각 안 해봤지? 귀뚜라미는 잡식성입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대량 사육을 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료를 주로 이제 주는데 어떤 사료냐면 닭사료, 게살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게살을 주면은 경제성이 다소 높다. 그리고 이제 게살의 문제가 뭐냐면 그 양계 사료의 문제점이 뭐냐면 수분 공급이 어렵다. 그래서 수분은 따로 주는데 그냥 우리 그 그릇에 물을 담아주면 얘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스펀지 있죠. 스펀지 있잖아. 스펀지에 물을 확 적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입을 딱 대고 소위 흡적 빨아먹어요. 그렇게 하면은 과습에 의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갈색 거지리 같은 경우에는 밀기울을 주로 많이 주지만 배추잎 있죠. 배추를 재배해서 주변에 배추잎 그러니까 바깥쪽 있잖아요. 안쪽은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버리는 쪽 그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분도 보충하고 영양도 공급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사육할 때 대상 곤충의 생활사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군뱅이 같은 경우는 생활사가 원 사이클 도는데 88일, 100일 이내지만 이 사슴벌레라든지 이런 애들은 한번 보세요. 왕사슴벌레에 나오죠. 그죠? 이런 애들은 3년도 살고 장수풍뎅이는 원 사이클이 1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사이클을 모르고 그냥 사육하다가는 나중에 알을 낳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게 교미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죽이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외국산 타랄툴 같은 경우는 20, 30년까지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중간고사 이전에는 누이의 일생에 관해서 공부를 했다 그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곤충의 일생에 관해서도 알에서 번데기에서 그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번데기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충이 되는 완전 탈피와 불완전 탈피에 관해서도 공부를 했죠 그죠? 자, 이제 사육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충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충품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한 10년, 지금은 이제 교육을 안 합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농민분들 중심으로 강의를 10년간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야외 사육,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엔 야외 사육이 뭐냐면 야외에 이제 참나무라든지 이게 유인할 수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야적을 해놔요. 톱밥이라든지 야적을 해 놓으면 그 참나무가 있는 곳에는 얘들이 있거든. 곤충들이 다 있어요. 그럼 얘들이 여기 와서 알을 썰어서 애벌레가 돼. 그럼 애벌레가 되면 이 애벌레를 활용을 해서 대량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사육도 했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참나무를 많이 이제 이렇게 베잖아요. 베어서 이렇게 놔두고 야적해 놨는데 몇 년 지나고 가보니까 거기에 뭐 굼벵이가 하는 게 있다마는 게 소위 사투리로 한거석이 있더라. 한거석이 뭐예요? 엄청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많이 잡아오는 경우는 20kg, 30kg씩 잡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가공 법을 잘 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 기술들이 다 이제 노하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야적해 놓으면은 거기서 유인을 해서 사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게 경제성이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안에서 케이지 안에서 사육을 하면은 원 사이클에 최소 10배, 최대 50배, 60배까지 정식을 할 수 있는데 야외에서 채집을 한다고 하면 일단 많은 면적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노동이 많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거기에 또 쥐라든지 또 다른 설치류들이 있어요. 특히 이 멧돼지 있죠. 야적해 난 데 가면 굼벵이가 많이 있잖아. 그러면 멧돼지가 냄새에 아주 후각이 민감하잖아. 딱 보고 있다 해서 굼벵이 먹으면 맛있거든. 그럼 단백질 많거든. 힘이 좋아지잖아. 전부 다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몇 년 지나면은 뭐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그 두더지, 그 다음에 멧돼지 이런 애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더지 같은 경우는 예를 내가 안 들었는데 두더지를 통해서 내가 수백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 옛날에 이제 실제 실내 사육 말고 야외 사육할 때 내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종충 1kg에 40만 원, 50만 원 할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바깥에 차단해 놓고 했는데 나는 땅 속으로 어떤 놈이 들어올지 몰랐지.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 두더지가 다 먹어버렸어. 몇십 킬로를. 대량 사육할 거라고 했는데.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바보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다. 요즘은 죄입니다. 모르면 죄입니다. 특히 농업에서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골에 기농기촌 한다고 해서 그냥 뭐 할 거 없으면 뭐 농사는 짓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는 거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두더지는 특성이 두더지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두더지는 얘가 후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눈은 어때요? 눈은 이 보이질 않아요. 시각은 없어. 거의. 그러면 얘가 냄새를 맡고 이동하는데 앞에다가 뱀 같은 거를 이렇게 구멍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최고 좋은데 뱀 모양을 내는 거.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애들이 못 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하다가 얘가 여기 차단해 놓으면 우회로 해가지고
들어와 버립니다. 깊이 30cm까지 뚫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손해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멧돼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습격을 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람도 위험해요.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것은 금지하지 말자,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실내에서 사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충질 관리라는 게 왜 나오느냐? 사육을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0마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하면은 얘들이 새끼를 놓잖아. 새끼가 알을 놓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령, 2령, 3령, 4령 쭉 진행이 되겠죠. 이거는 3년까지 있지만 3년이 되고 그 다음에 꼬치를 짓죠.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 나방이 돼서 알을 60개에서 80개, 100개까지 놓겠죠. 일단 흰점박이 꽃무지를 예를 들면 그 알을 놓잖아. 그 다음에 이제 원 사이클이 도는데 그럼 거기서 자, 내가 1000마리에서 시작하니까 10배 하니까 10,000마리가 됐어. 그 10,000마리에서 또 10배 하니까 100,000 마리가 됐어. 이렇게 흘러가는데, 1세대, 2세대 갔잖아. 2세대 가니까, 그 다음에는 얘들이 사이즈가 이만해야 되는데, 최소 3cm 돼야 되는데, 1.5cm, 2cm 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무게도 3g 이상 나가야 되는데, 1.5g 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병에 잘 걸려. 그 병에 한번 걸리니까 전체 감염이 다 돼버려. 그래서 완전히 폭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곤충 사육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충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축산에서 보면 돼지 같은 경우는 종돈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 종자. 우리가 식물에서는 종자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이 종자 돼지에서 종돈, 그 다음에 소는 종우, 그 다음에 닭은 종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처음에 한번 분양받으면 그걸 계속 사육을 해요. 그걸 일명 계대 사육이라고 해요. 계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사육한다 해서 계대 사육 이렇게 하는데 계대 사육하는 순간 절단 납니다. 그러니까 2세대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사육하고 있으면 이 종충을 다른 데서 일부 가져와서 그냥 믹스합니다. 혼합해서 그냥 하죠. 그것도 한 번 정도지. 그것도 피가 보면 거의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종충 관리가 안 된 데서 그냥 사육하는 걸 가져오면 어떤 문제? 걔도 감염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병에 예를 들어서 감염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표현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단 나는 거죠. 그래서 종충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종충에 관한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야외에서 채집을 해야 되는데 야외 채집 금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곤충은 야외에서 채집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종충이 처음에 있다 그러면 요거는 종충으로서만 관리를 따로 해야 돼. 그럼 따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사육 환경이고 요 조건을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암수를 분리를 해서 다른 거하고 교미를 시켜야 됩니다. 교미를 다른 거하고 시켜야 돼. 그러니까 혈통이 같은 걸 하고 교미를 시키면 계대 사육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크기도 줄어들고 병에도 잘 걸리고 산란수도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충들은 암수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일명 이제 군뱅이는 요 순놈을 보면 요 배 쪽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홀쭉하게 들어가 있어요. 암놈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순놈만 골라내서 다른 암놈하고 교미를 시키고, 그리고 요 암놈을 배가 약간 볼록한 것을 다른 홀쭉한 순놈하고 교미를 시키는, 그래서 잡종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뭐 한다? 세대를 계속 유지하고 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설명할 때 참나무 생톱밥이 있었고 폐톱밥이 있었죠. 그죠? 폐배지. 그 폐배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했죠?
진드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충들이 있을 수 있다 했죠. 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살균을 해야 된다 했죠. 살균, 살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발효를 안 시킨 데서 그냥 사육한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 하면은 이 배라든지 날개 이 깃 속에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일명 그걸 넣었다거나 다른 데 전복하면 다 돼버린다. 그래서 여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전부 검사를 다 해야 합니다. 돋보기 딱 들고 해서 얘가 뭐 진드기가 묻어 있느냐 아니면은 병에 감염되느냐를 확실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게 종충관리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먹이가, 아까 이제 먹이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유충먹이는 우리가 만들어 봤죠? 유충먹이. 성충먹이 만드는 건 지난번에 설명했다, 그죠? 했죠? 아, 했잖아. 어이, 기억이 없으면 안 한 거야. 자, 일단 이제 유충 먹이는 유충 사료를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충 사료입니다. 그죠? 자, 성충 사료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자, 여기 지난번에 했는데, 요걸 이제 50리터라고 가정합시다. 50리터의 통이 있다. 그래, 물을 얼마 넣느냐 하면 40리터. 왜냐하면 위에 끓여야 되기 때문에, 히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로 50리터 물 넣어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아래쪽에서 히팅을 이제 가열을 하겠죠. 받쳐주겠죠. 자, 그러면 물만 줘가지고는 곤충이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뭘 줘야 된다? 양분을 줘야 된다. 이것도 첫째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단백질이다 했죠. 프로테인. 그 다음 두 번째 지방. 단백질하고 지방이 같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당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성충이 잘 먹는다 했죠. 성충은 주로 어디에 서식한다? 참나무 우거지인데 많이 서식한다 했잖아. 그래서 참나무 수액을 먹고 잘 자란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당을 넣어줘야 돼. 설탕. 요것만 줘도 돼요. 되는데 산란수를 높이고, 그런 알을 많이 넣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 반찬도 먹잖아. 그죠? 그것은 다른 뭔가를 섭취한다. 우리가 3대 영양소 하면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도 있더라네. 뭐가 있나요? 다른 뭐 비타민도 있고 무기성분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아니, 그걸 먹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높아서 안 나올 것 같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류를 넣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물에다가 다 넣었다 하면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겠죠. 저것끼리 어느 정도 뭐 응고가 되겠지. 그죠? 그렇잖아. 근데 실제 이걸 응고시키는 응고제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유지를 하게끔. 그게 뭐예요? 밀양 가면 유명한 거 한천 들어봤나요? 바다에 가장 많은 식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우뭇가사리라고 들어봤죠? 우뭇가사리를 물에 넣고 끓이면 찐득찐득한 액이 나와. 그 찐득찐득한 액을 말리면, 건조를 시키면 이게 끈적한 풀이 돼요. 풀. 이 악교 풀이 되는 거죠. 요걸 이제 분말로 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은, 자, 요게 40리터 하면은, 자, 먼저 한천을 먼저 넣습니다. 한천을 이제 거꾸로 되는데, 한천을 먼저 넣는데 얼마 넣느냐면 0.5kg 정도 넣어요. 40리터 기준으로, 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단백질하고 지방은 어디 많으냐면, 여기는 우리가 젖소 있잖아. 젖소. 그럼 젖소를 키울 때 우리가
젖을 짜면 거기 뭐가 어떤 성분들이 주로 많나요? 단백질하고 지방이죠. 다른 성분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잖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유로 만든 게 있어. 그 분유. 그러니까 젖소용 분유가 있어요. 얘를 넣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 2kg. 내가 돈이 없다 하면 1.5kg 넣든지, 내가 빨리 키우고 알을 많이 놓게 한다면 좀 더 넣든지, 평균 2kg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지방은 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백질, 지방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 설탕은 얼마 넣어주면 될까요? 그냥 던져봐. 약간 달달해야 되잖아. 안 달달하면 안 먹잖아. 얼마? 3kg. 갈색 설탕 3kg 넣어줘도 되고 1kg 넣어도 돼. 되는데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 요것도 2kg. 엄청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서 이게 문제가 돼. 그건 뭐 다른 애들이 와, 개미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와. 그럼 조금 줄여야 되겠지. 그럼 1kg. 그 다음에 들어갈 비타민 들어가죠. 그럼 비타민 몇 킬로? 비타민도 마찬가지로 0.5에서 1kg.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완전히 시설이 개미가 못 들어오고 차단되어 있는 시설이다 하면은 이 설탕을 2kg 정도 해줘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더 잘 먹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히팅을 해서 물을 끓이죠. 끓이고 있죠. 여기에 맨 처음에 한천을 넣는다 했죠. 그죠? 그 한천은 뜨거운 물에서는 응고가 잘 안 돼. 약간 온도가 낮아야 돼. 그죠? 그러면은 먼저 끓이기 조금 약간 히팅이 될 때 1번 한천을 넣어요. 그러니까 믹스웰에 혼합을 해. 그 다음에 분유를 넣어요. 그 다음에 뭘 넣는다? 설탕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유는 높은 온도에서는 파괴가 된다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맨 마지막에 다 끓이고 나서 불을 끄은 다음에 한 1, 2분 있다가 넣어주고 다시 한번 믹스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5도에서 50도 정도로 온도가 낮아진 다음에 비타민을 넣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응고가 돼. 싹 응고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런 다양한 통이 있겠죠. 넓은 통이라 해야 되겠죠. 왜? 이걸 식혀야 되잖아. 식혀야 굳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굳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통에 정확히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여기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붓겠지. 그죠? 액체 상태로 부어 놓으면 어떻게 한다? 시간 지나면 식겠지. 식으면 굳어지겠지. 뭐처럼. 목 있죠? 목, 여러분들. 목. 어묵도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묵이 있나요? 도토리 묵도 있고, 메밀 묵도 있잖아. 그 특성이 뭐예요? 탱글탱글하다는 거 이해됩니까? 탱글탱글하다. 그러니까 이 손으로 톡 누르면 팅통 이 뭔가 이 감촉이 있다는 거지. 톡 들어갔다가 톡 튀어나오는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주는 것이 얘들이 먹기에 가장 좋다. 왜? 그냥 액체 상태로 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케이지 상자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먹이통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줘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액체로 되어 있다 하면은 금방 변성이 돼 버리겠죠. 다 못 먹으면. 그럼 매일 줘야 돼. 엄청 귀찮잖아. 그럼 이 고체, 반은 고체죠. 고체지만은 아주 스트롱한 고체는 아니고 약간 소프트한 고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딱 올려놔 주면은 얘들이 이제 와서 빡 먹겠지. 그죠? 그러면 이게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를 되면서 오래 간다는 거지. 그럼 뭐 내가 자주 줄 필요도 없고 5일에서 10일 사이에서 알아서 한 번씩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기 참 쉽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는 분리하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어쨌든 기본 원리는 그래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내 온도가 20도씨나 22도씨나 18도씨 정확하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이 물 양에 대해서 아까 뭘 가지고 조절해? 한천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한천.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천을 조금 적게 넣어주고, 여름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한천을 조금 더 넣어준다. 통상적으로 0.5kg에서 0.6kg, 뭐 1kg 주기도 하는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 지금 판매하는 한천을 사용했을 때 그러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성충먹이를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면은 안 배웠다 이렇게 하지. 통상적으로 이거 했었어, 그지? 강구는 했나 안 했나? 안 했단다. 야, 내가 그 뭐야, 유튜브 내가 찍어 놨으니까 확인해보고 내가 해볼게. 다 했어요. 그럼 내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되노? 진짜 안 했으면. 어? 늙으면 뭐 해야 된다 말 있잖아.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유충먹이, 유충사료 만드는 거, 성충사료 만드는 걸 해봤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걸 토대로 2학기 때는 뭘 한다? 실제 여기서 돈을 얼마나 만들어낼 거냐, 산업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실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다 해야 돼. 디자인 해가지고 내가 사육을 했을 때 1년에 3억을 벌겠다, 5천만 원 벌겠다, 1억 벌겠다, 그 타겟을 정해놓고 사육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군 잘 나오나? 지금 나오나? 안 나오지? 좀 속도가 느리네. 그래서 이제 곤충 사육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먹이 사육 밀도, 온도, 습도, 요게 이제 표준화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육의 기본 작업은 체란, 알 치는 거, 그 다음에 알 넣기, 먹이 교환, 그 다음에 유충과 번데기 횟수, 그 다음 성충 교배,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료 준비, 그 다음 사료 준비, 그 다음 용기 세척과 소독, 그 다음 사육실 청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라 하는 겁니다. 온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곤충을 사육할 때는 내가 25를 기억하라 했죠. 무조건 25. 그래서 25에서 27도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습도는 어릴 때는 약간 높게, 그리고 이제 좀 자라서는 약간 낮게,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한다. 그럼 습도는 통상적으로 몇 프로냐? 65%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는 빛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곤충은 자연 상태에서 태양광에 반응해서 생태를 달리합니다. 따라서 빛과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누대 사육. 누대 사육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개대 사육입니다. 그죠? 계속 사육하는 거. 이 사육이 가능하며 휴면과 벤트를 유도할 수 있다. 휴면은 알이 깨어나지 않도록 잠을 재우는 거고, 벤트는 탈피를 하는 거죠. 탈피를 해서 영이 바뀌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인공의 빛보다는 하우스 등을 통해 태양광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경제성이 약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육 공간은 곤충을 여러 층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단식으로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공간에 곤충을 여러 마리 사육하게 되면 동종 가해, 이 카니발 로스라죠. 이게 저끼리 잡아 먹어버려. 먹을 게 없으면. 또 저끼리 싸움을 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 순놈이 여러 마리 있잖아요. 그러면 뭐 순놈이 센게 순놈 다 죽여버립니다. 또 화나면 암놈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적정 사육 밀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발육이 되지 않으며 특히 우화할 때, 우화한다는 것은 털이란다. 날개가 날 때, 이때 기형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설 설치는 애완 또는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거는 대량 사육 하는 건데, 이것은 2학기 때 배우고, 사육 용기 살균할 때는, 이 균이 있다 할 때는, 우리가 빗자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물통, 뭐, 다양한 용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살균을 하는데, 가열 살균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0.3에서 0.5%의 차아염소산입니다. 그죠? 아는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차아염소산 소다 있죠? 소다액을 대량으로 만들어 하룻밤 이상 담가서 살균합니다. 시중에는 하라솔 같은 차아염소산 소닥에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다. 이것을 300 내지 500배로 희석해서 사용을 하면 소독이 된다. 곤충 먹이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하면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주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온 게 방부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방부제는 내가 추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방부제 자체가 이 곤충의 산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이 방부제가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한 데는. 그죠? 그래서 안 들어갔으니까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주 만들고 냉장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부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소르빈산하고 벤조산 나트륨, 칼슘 또는 피로피온산 나트륨,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죠. 메칠 파라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항생제가 있어요. 이 항생제는 이 축산에서 일부 좀 쓰고 있어요. 내가 뭐 직접 얘기하기만 한데 좀 쓰고 있어요. 그럼 항생제는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 그 다음에 카나마이신, 그 다음에 스트로토마이신, 마이신유,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별 사육법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추 흰나비, 호랑나비, 그 다음에 큰 주홍 부전나비, 흥부전나비, 그 다음 뽕나무 하늘소, 울도 하늘소, 뱀메뚜기,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광대 노린재, 반딧불이, 거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지금 많이 대두되는 것은 호랑나비하고 뱀메뚜기, 왕귀뚜라미, 요 정도입니다. 이 반딧불이는 지금 무주에 가면은 축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진흥청에서 추천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배추 흰나비는 이렇게 생겼다.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 일단 사육 원리는 기본적으로 애벌레 사육을 보면 야외에서 수집한 애벌레 또는 사육 중의 애벌레는 그 크기에 따라 사육 상대의 아래와 같이 사육한다. 1일형은 그죠? 애벌레는 200에서 250마리, 3, 4령은 25에서 50마리, 5령 종령이라고 하죠. 10에서 15마리. 이게 사육 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육 밀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소위 밀사라 그러죠. 밀사라 할 경우는 카니발로서 서로 잡아 먹는다든지 또는 죽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하라. 그 다음에 번데기 보호가 되겠죠. 그죠? 번데기가 된 개체는 그대로 우화되도록 두면 좋지 않고 떼어내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우화대를 만들고 그곳에 접착제로 자연 상태의 용화 자세와 비슷하게 붙여주거나 아래의 그림과 같은 대형 스테고 플러를 우화대에 박아서 그 사이에 번데기를 한 마리씩 넣어주는 것으로 와이를 높일 수 있다. 근데 실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그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온 장일 조건에서 사육된 번데기는 25도씨 두면 점차 발육해서 몸색이 변한다. 그래서 이것은 안쪽에 성충, 소위 나비의 몸이 완성되어 가면서 검은색이 비치는 것으로 공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공극화 일어나면 1일 이내에 우화한다. 날개를 달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화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공극화가 번데기 제 4배마디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8도씨로 옮겨서 1에서 5일간 냉장한 후 30도씨 정도 되는 곳으로 내어놓으면 거의 모든 개체가 20에서 40분 이내에 우화한다. 이때 날개를 펴는데 15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60에서 90분 후에는 날아갈 수 있다.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랑나비. 요거는 간단히 한번 봅니다. 한 번 더 전체 분포하고 그 봄행은 4, 5월, 여름행은 6, 7월, 그리고 8, 10월에 걸쳐서 연 3회 출현합니다.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여름형 6, 9월에 1회만 출현하고 연 2회 발생은 하는 셈이 됩니다. 국외로는 일본, 중국, 타이완, 아모리 지방에서 분포하고 있는데 따뜻한 지방에서는 3월부터 10월에 걸쳐 연 5, 6회 발생합니다. 예로부터 우리와 매우 친숙한 나비로서 인가 근처에서 잘 볼 수 있던 나비여서는 최근 도시화되면서 사라지고 있다. 먹이는 호랑나무 기주, 주로 서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주는 탱자나무, 귤나무, 산초나무, 황백나무, 백선 등과 같은 온양과 식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요 인공 사료가 있습니다. 호랑나비에 기주 잎 분말이죠, 그죠? 20g, 셀룰로스 5g, 화인겔 2.5g, 탈지 대두분입니다. 우선 9g, 자당 1.5, 아스코르브산 0.5, 무기염 복합물 0.3, 수테롤 0.1, 비타민 복합제 첨가하고 항생제 및 방부제 알아서 하고 물은 160mg, ml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한 예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